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아니요, 결코 만만한 영화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극도로 어려운 영화도 아닙니다. 본 영상은 영화 헤어질 결심을 관람하신 관객들 이해를 돕는 영상으로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난무하고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어차피 안 보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무슨 말인지도 모를 것입니다. 정확한 대사를 다 기억할 수 없기에 대충 그런 대사였다 뉘앙스만 봐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영화를 본 몇몇 관객들은 혜준과 수환 사이에는 미묘한 기류가 있다, 동성애를 의심한다는 건데요. 박찬욱 감독은 인터뷰에서 말하길 전반부 부산의 후배 형사 수환은 건장한 남자고 후반부 이포의 후배 형사 연수는 작은 여자란 설정을 의도적으로 했다고 했는데요. 남편을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 설애에게 호감을 느끼며 잘해주는 혜준의 모습을 수환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비용 처리도 안 되는 고급 초밥을 사주고 치약을 짜주고 방수용 밴드까지 주고 그런 츤데레한 모습이 꽤 나오는데 이런 장면들 때문에 수환은 설애를 질투하는 게 아닌가? 관객들은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수환은 혜준에게 용의자 설애가 만약 외국인이 아니었다면, 여자가 아니었다면 한국의 평범한 남자였어도 그렇게 하실 거냐고, 이건 역차별이다, 평소와 다른 자신의 사수에게 실망한 것이죠. 저는 이 모든 에피소드는 오히려 영화의 가장 중요한 대사, 붕괴되었다는 말을 내뱉기까지 빌드업에 가깝다 보입니다. 수환은 열혈 형사입니다. 산호에게 칼을 수차례 찔려도 선배 혜준에게 권총을 던져주는 걸 잊지 않습니다. 혜준은 타고난 형사입니다. 그는 FM 스타일이고 일에 있어서만큼은 원칙주의자입니다. 열혈 후배 수환이 산호를 잡기 위해 그의 쫄따구를 때리려 하고 혜준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폭력이냐, 수환에게 나가 있으라고 합니다. 수년간 파트너를 이룬 이 두 형사가 설애의 등장으로 조금씩 틈이 생겨나고 미묘한 의견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형사의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던 혜준이 본인은 인지하지 못했지만 서서히 붕괴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최측근인 수환의 시선에선 그 붕괴의 조짐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개인적인 해석은 질투라기보단 만류에 가깝다 생각이 들고, 용의자를 용의자로 대하지 않는 태도에 대한 당혹감입니다. 후반 이포의 후배 형사 연수는 성별이나 외모뿐 아니라 설애가 범인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범인인 것처럼 밀어붙이는 혜준에게 수환과 반대선상의 당혹감을 느끼는 인물입니다. 영화를 본 우리들은 혜준이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 수 있죠. 처음에는 설애에게 빠져들어 범인이 아니었으면 했고, 후반에는 굳이 이포까지 쫓아와 내 관할 구역에서 남편을 또 죽인다고? 한번 봐주니 날 이용하는 건가 화가 난 거죠. 그렇게 만만합니까? 결국 부산의 수환, 이포의 연수는 혜준이 설애를 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도록 하는 인물들입니다. 영화 초반부터 후반까지 혜준의 아내 정한 입에선 이주임의 얘기가 두세 차례 언급됩니다. 관객들은 이주임이 누군지 모르죠. 안 나오니까. 그냥 친한 직장 동료인가 보다 무의식적으로 뇌 한켠에 담겨 있다가 후반 꽤 젊고 잘생긴 이주임이 등장과 동시에 아내 정한과 퇴장합니다.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부부관계 하기로 한 거는? 혜준이 물으니 그녀는 그냥 휙 돌아서 버린 거죠. 이와는 반대로 그 전에 정한의 주변에서 남편 혜준이 예전엔 잘생기고 멀쩡했는데 갈수록 좀 별로다는 얼평을 들었다 합니다. 폐경을 늦춰준다는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석류를 까면서 말이죠. 남편을 다시 활력남으로 되돌리기 위해 이번에는 남성 스태미너에 좋은 자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 자라 양식장 도둑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혜준은 자라에게 손가락을 물리고 말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즉 아내의 이 숨막히는 남성성 강요와 의무 방어전들은 혜준에게 맞지도 않고 오히려 본인을 병들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파도처럼 덮쳐오는 사랑도 있고 잉크처럼 서서히 퍼지는 사랑도 있지만 아내와의 사랑은 마치 이포의 안개 자욱하고 습한 날씨가 선물한 구석탱이 곰팡이처럼 서서히 썩어 들어가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정한이 성리와 자라를 들고 이주임과 떠나는 건 섹스 대상이 이제 바뀌었다는 말이 되고, 이주임이 주말 부부는 이혼율이 높다고 말했단 건 다시 생각해보면 외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둘 사이에 뭔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가지게 만들죠. 일단 별거를 결심한 직장 동료 여성을 아무렇지 않게 데려간다는 것 또한 이미 둘 사이 관계가 상당히 진행됐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정한이 그렇게 나쁜 인물은 아닙니다. 남편과 있으면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당신은 나만으로 부족하고 살인과 피가 있어야 하잖아. 이런 대사를 하는 것 보면 그녀는 외로웠고 남편이 의무 방어전을 치르는 것 또한 알고 있었으나 가정을 지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한 아내였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처음부터 두 가지 사건으로 영화가 출발합니다. 혜준이 3년째 매달리는 질곡동 살인 사건과 구독자 5명의 등반 유튜버이자 입국 심사하는 기도수의 변사 사건입니다. 보통의 영화라면 결국 질곡동 사건이 설의 남편인 기도수 변사 사건과 관련이 있는 시나리오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두 사건은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됩니다.
극중 산호는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살인도 혹은 스스로 목숨도 끊을 수 있는 정말 뒤가 없는 인물인데, 이건 마치 후반부 설애가 혜준을 붕괴시켰다는 죄책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복선과도 같습니다. 물론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 영원히 혜준에게 기억되고 싶다는 그녀의 바람도 있죠. 혜준은 산호의 범행 동기를 궁금해하는 와중에 설애는 그 여자를 사랑해서 벌인 짓이 아닐까 말합니다. 혜준은 그녀는 이미 결혼을 했는데? 대묻자 설애는 아주 중요한 대사를 내뱉는데요. 한국에서는 이런 경우에 사랑을 중지합니까? 이런 식의 대사로 기억합니다. 당시 설의 남편은 죽었지만 아무튼 결혼했었고 혜준은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는 중이었죠. 이건 혜준 당신이 결혼했어도 난 개의치 않는다는 상당히 도발적인 대사로 보입니다. 산호의 사랑 이야기는 혜준과 설의 이야기의 미니 버전이며 훗날 일어날 복선이기도 합니다. 설애가 살인자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부산의 휴대폰과 살인자인 걸 알면서 은닉을 지시했던 녹음 증거가 담긴 이포의 휴대폰 2대가 결국 경찰에게 넘어가지만 혜준이 그 증거물 2개를 없애버린다면 아내도 이제 떠났겠다, 혹시나 둘이 좋은 결말로 이어지진 않았을까? 유치한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이번 제75회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헤어질 결심은 역시 영화의 귀재 혹은 도사답게 박찬욱 감독의 뛰어난 연출력을 마음껏 발휘한 작품인데요. 특히 영화의 템포가 생각보다 매우 빠른 편에 속하고 그러다 보니 유려한 디졸브들로 이어지는 장면 전환들을 보고 있노라면 가끔 감탄하게 됩니다. 듣도 보도 못한 수사 멜로극이라는 새롭게 창조된 장르로까지 보입니다. 로튼토마토 신선도 지수는 당연히 100%입니다. 지구상에 이런 부류의 영화는 뻥 안 치고 헤어질 결심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멜로물인데 요상한 연출과 깨알같은 디테일로만 두 남녀 주인공들의 로맨틱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의 시신을 사진으로 보여줄까, 힘들면 그냥 말로 상황을 설명해줄까 물어보는데 설애는 결국 사진을 택하는 모습에 혜준은 처음으로 그녀에게 호기심을 보입니다. 이후 극이 진행되면 부산 거처에 미해결 사건의 사진들이 벽면에 빼곡히 붙어있는데 이런 미결 사건들은 혜준이 불면증을 가지게 만드는 하나의 이유라는 걸 관객들은 알게 됩니다. 고로 시신의 사진을 굳이 선택해 봐야겠다는 설애의 초반부는 묘하게 닮아있는 두 사람이란 걸 상징하고 이 사진들 때문에 잠 못 드는 혜준을 안타까워해 설애는 당장에 그 사진들을 떼어내 태워버리는 장면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로맨틱한 겁니다. 보통의 로맨스 영화들과는 확실히 다른 노선을 달리고 있죠. 혜준은 필요한 물품을 챙기느라 무슨 만물상처럼 엄청난 수의 안주머니가 달린 옷을 입는데 비오는 사찰에서 이런저런 데이트? 이후에 어느 물품이 어디 안주머니에 들어있다는 걸 설애는 기억합니다. 이후 야밤에 유골함을 산에서 뿌리는 장면 다음 단번에 설애는 혜준의 주머니에서 립밤을 찾아 바르고 금연을 돕기 위해 먹었던 작은 민트 캔디 같은 걸 바로 또 찾아 입에 넣은 후 키스신이 이어집니다. 설마 은단은 아니겠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런 장면들이 박찬욱 감독은 로맨틱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혜준과 정한 그리고 설애와 호신 이 4명이 시장에서 마주치는 장면에 호신이 악수를 청하자 정한이 생선 만진 손이라며 혜준의 주머니에서 허둥지둥 손수건을 찾는 장면과 단번에 립밤과 캔디를 꺼냈던 설애와 자연스럽게 대비됩니다. 과연 혜준 부부가 어떤 관계인지, 반대로 혜준은 설애와 얼마나 가까운지 주머니 하나로 드러나죠. 이 만물상 주머니가 정말 많은 역할을 하는데 잠을 못 자 안구 건조증이 있는 혜준이 자주 눈에 안약을 놓죠. 후반에 다시 그 장면이 등장하니 영화상 우는 장면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마치 우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로맨스 영화는 겁니다. 결국 이런 로맨스 영화의 한계인가? 로맨스 영화를 보고 나면 오열한다든지 감동하거나 달달함을 느끼거나 영화에 따라 다양한 감정을 생기게 만드는데 정작 헤어질 결심은 관객의 가슴을 때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솔직히 영화가 끝난 뒤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먹먹함? 그냥 어렵다? 다시 봐야지? 아니면 탕에는 나이 들어도 이쁘네? 앞서 칭찬처럼 말한 이런 방식들이 영화는 자칫 독이 돼서 돌아옵니다. 일단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방대한 분량을 2시간 10분에 압축해 놓으니 많은 인물에 대한 배경이나 상황 설명을 해주지 않고 교통사고 나듯이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성육 가는 씬 다음이 철성에게 설애가 뺨 맞는 씬이 나오는데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영화의 템포가 굉장히 빠르다는 건 그만큼 불친절할 수도 있다는 거고, 좋은 영화들은 관객들에게 불친절한 영화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는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많은 이야기를 2시간 10분에 구겨 넣는 걸 박찬욱 감독 커리어에서 처음 보는 거라 저는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설애가 불법적으로 모친을 안락사시키고 한국으로 미리국 개 남편을 만난 이야기, 혜준과 아내 정한의 권태기, 혜준과 수환의 파트너십과 브로맨스, 산호의 사랑 이야기, 정한과 이주임의 관계, 호신이라는 인물과 설애의 결혼, 연수는 왜 직장 내 왕따인지 혜준과의 관계,
철성이라는 인물은 중국어도 잘하고 경상도 사투리도 기막히게 하고 투자 피해자 아들인 건 알겠는데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 조선족인지 모릅니다. 메인 이야기인 혜준과 설애의 로맨스와 붕괴되는 과정 말고도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화가 바빠요. 그러니 영화 템포가 빠르고 때론 상황을 어사무사하게 지나가 버립니다. 2시간 10분이 전혀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1분 1초를 집중해서 봐야 하고 관객은 이전 장면을 모조리 기억해내야만 하고 그 와중에 올바른 추정까지 해야 합니다. 잘 안 알려주니까 이게 맞나? 하는 거죠. 투자 배급사에서는 수사 로맨스라 홍보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추리 로맨스가 더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결국 관객은 끝없이 둘의 사랑을 추리해내야 하는 작업을 2시간이 넘도록 하다 보니 뇌로 이 영화를 받아들이고 정작 가슴을 때리지 못한다는 종착지에 다다릅니다. 감정적으로 느끼는 영화가 아니라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영화인 거죠. 아무리 영화가 비극적으로 끝나도 관객은 이 커플에 아직 정이 덜 들었고 잘 되길 응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다 보니 가슴이 먹먹하긴 해도 막 쓰라리고 할 정도의 비극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추리 로맨스라는 영화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영화가 정말 유니크하다는 결론도 낼 수 있습니다. 저는 영화 헤어질 결심을 까고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맨스 장르의 관습을 깨부수는 곳에 박찬욱 감독의 의의를 뒀다면 굉장히 성공한 작품이죠. 로맨스 영화인데 무슨 메멘토 보듯이 이 영화를 봐야 합니다. 와, 그래도 이 정도 독창성은 있어야 칸에서 감독상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런 경기는 확실히 느껴집니다. 박찬욱 감독 찐팬이기 때문에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죽은 시신에 파리가 꼬여들며 알을 낳는다는 대사와 동시에 계란을 탁 깨서 볶음밥에 넣는 장면 정도의 변태성은 있어줘야 역시 박찬욱. 이상 아마무무비였습니다.